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저희 7회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풀어보셨죠? 제가 낸 문제이긴 한데 문제가 참 좋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공부했던 내용 안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숙지하는 내용으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행여 이제 또 본 과정 안에서 조금 소홀히 다루었던 부분들 이렇게 많이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지만 혹시 나올 수도 있는 내용들도 다 이제 문제 안에 많이 포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처리하면은 잘 활용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1번부터 같이 갈게요. 그래 순서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의 시작이 이와 같은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주관적 관념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단락은 맨 앞단락으로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관념론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 소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윤리 사회에 관한 견해로는 사회의 계량론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사회에 관한 견해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글쎄요 첫 단락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단락에서 이제 프래그머티즘은 실용주의라고도 한다라고 말해서 주요 화제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용어에 대한 정의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단락이 첫 단락으로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충실하게 읽으셨죠? 그럼 저는 이제 머리와 꼬리만 좀 보면서 내용을 이어갈게요. 프래그머티즘은 뭐라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용어의 뜻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야지만 그 이어지는 단락들을 잘 이어갈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의 창시자는 퍼스, 그리고 다음에 제임스에 의해 보급되어 나아가 뒤가 해석을 내렸다. 영국에서는 실러가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라달락의 그들의 주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달락 다음에 라달락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라달락이 맨 끝을 보니까는 개개인의 주관적 이익에 유용하다는 견해이다라고 말해서 아까 주관적으로 출발하는 단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관적 관념론. 그래서 우리가 첫 단락으로는 다,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가로 이어진다. 다라, 가, 그리고 조금 새로운 화제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위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이죠. 우리가 용어에 대한 뜻풀이가 나와 있는 다단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거론됐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는 해서 라달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주관적 관념과 관련된 꼬리물개 내용으로 가달락 자연스럽게 연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달락은 마지막에 위치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번을 같이 갈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1번 어떠세요? 밭에서 상추를 솎아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래서 속아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쌍기역 맞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양념에 재우다. 이 표기도 맞아요. 재우다가 기본형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가 와서 우와 어가 축약을 일으켜서 재워놓았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1, 2번이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이제 3번이 확실하게 아닌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허점이라고 하는 것은 허도 한자 그리고 점도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 플러스 한자로 결합될 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더라도 허점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럼 사이소리 현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말에 받침이 없어요. 그럼 사이시옷을 넣어줄 법하지만 우리가 한자 플러스 한자의 결합에는 사이시옷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혹은 고유어 플러스 한자의 결합에서만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나고 그리고 앞말이 받침이 없는 조건 하에서 요 아래다가 사이시옷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허도 한자 그리고 점도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시옷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기는 그냥 허점이에요. 시옷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 플러스 한자예요. 한자 플러스 한자인데 사이시옷을 붙이는 예외적인 6개가 있었던 거 우리 중요하게 살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한번 살필게요. 지금 내 기억이 온전하게 있다고 해서 이게 시험장까지 온전하게 갈 기억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계속 봐주셔야 돼요. 처음처럼 뭐 그쵸? 처음처럼 항상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 더하기 간, 그쵸? 시옷. 그리고 세 더하기 방, 시옷. 그리고 수 더하기 자, 그쵸? 시옷. 그리고 차 더하기 간, 시옷. 그리고 퇴 더하기 간, 시옷. 그리고 회 더하기 수, 시옷. 이렇게 사이시옷을 다 넣어주는 경우입니다. 한자 플러스 한자이지만 우리 앞말에 사이시옷을 넣어주고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우리가 3번은 틀렸고 얘네들만
한자 어인데 사이시오 표기가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거기 허점은 없었죠. 긴장한 탓인지 선잠을 잤다라고 할 때 이제 조금 잘 못 자는 잠을 우리가 선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거 이렇게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았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같이 갈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제 사실적 확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그리고 월인천강지고, 그리고 석보상절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각각의 문헌에서 이제 한글과 한자를 어떻게 나타내었는지를 보고 있는데, 용비어천가는 해농육룡이 나라샤에서 한글과 한자를 혼용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인천강지곡은 우리가 한자 음을 먼저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밝혔다. 그리고 석보상절은 한자를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음을 밝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는 공통적으로 동국정원식 한자음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동국정원식 한자음은 그치, 중국음을 좀 더 원음을 잘 반영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언어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말소리를 우리 한글로 반영해서 쓴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여러분 월인천강지곡과 그리고 이제 석보상절 같은 경우는 한자가 이렇게 어쨌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한자 음이 또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구를 독자층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달랐다. 사실 월인천강지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보시면 이제 한자 음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한글을 더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석보상절 같은 경우는 한자를 더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상정을 했겠죠. 그리고 앞에 세 문헌보다 후대 가능된 뭐 두시언해 그리고 100년 초에도 이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방식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구체화해서 그와 같은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볼게요. 용비어천가는 한자음을 한글로 밝혀 적는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용비어천가는 해동육룡이 나라샤에서 한글과 한자를 혼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은 맞지 않아요. 한글과 한자를 혼용했습니다. 정답 바로 1번에서 보이네요. 그리고 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창제로 인해서 확대될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맞아요. 왜냐하면 월인천강지곡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보다는 한자 음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자 음을 먼저 밝혔기 때문에 한글 창제를 통해서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가능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월인천강지곡과 그리고 석보상절은 서로 다른 부류의 그치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표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월인천강지곡은 한자 음 먼저 그리고 석보상절은 한자 먼저 표기가 되었겠죠. 그리고 두시언에는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두시언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안 읽어왔죠. 그래서 두시언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보의 시를 한문으로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1번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바로 1번 잘 가셨을 것 같습니다. 4번 갈게요. 우리 향가는 무엇입니까? 그쵸? 향가는 우리 고대의 우리의 최초 정형화된 시가를 우리 향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 수단은 바로 향찰이었죠.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따서 우리 말을 종합적으로 표기한 방식인 향찰을 활용해서 이제 향가가 마련이 되었죠. 사구체 향가, 그리고 팔구체, 그리고 십구체 향가가 있었습니다. 향가는 우리가 산해가, 그리고 산해악, 도솔가로도 불리었죠. 하지만 향찰은 향가와 굉장히 밀접한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향찰은 향가의 표기 방식, 한자의 음과 뜻을 따서 우리말을 표기한 어떤 차자 표기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향찰이라는 명칭이었기 때문에 향가의 명칭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5번 갈게요. 문장의 종류가 이질적인 것은 바로 무엇인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조금 어렵게 푸셨나요? 일단은 우리가 문장의 종류라고 하면은 혼문장, 겹문장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겹문장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겹문장임이 판정이 나면은 얘가 아는 문장인가 이어진 문장인가 일단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다 아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겼는지를 볼게요. 철수가 그린에서 관형절이 안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넓은 밭에는
보니까 누렇게 익어간다. 아, 여기서 헷갈렸어요. 그쵸? 여기는 관형절 안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쵸?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절 안긴 문장이에요. 그리고 낙엽이 지는 관형절 안겼고요. 그리고 그 집은 벽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여기선 부사절만 안겼습니다. 그쵸? 그러면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부사절을 안긴 문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2번, 4번 이면은 1번, 3번은 또 이제 이질적인 건 하나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 안긴 문장이 2번과 4번에서도 보이지만 1, 2, 3번에서는 모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아, 얘만 이질적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셔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장의 종류가 나와요. 문장의 짜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혼문장, 겹문장, 그리고 겹문장 안에서 그쵸? 우리가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구분, 그리고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종속적, 대등적,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5개 있었잖아요. 명사절, 그리고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그것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바로바로 수월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6번을 같이 갈게요.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두터비, 파리, 그리고 백성골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조는 다 아시죠? 두터비가 이제 지방관리를 말합니다. 중간관리를 말하죠. 파리를 물고 있어. 평민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서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있거늘, 백성골은 자기보다 힘센 자, 외세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앙관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백성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그쵸?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합니다. 지방관리가, 이 두터비가. 그래서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어 말에 자빠졌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백성을 막 수탈하고 그리고 강자한테는 막 주눅 들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그렇게 자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행동을 성찰하고 반성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허세를 부리죠. 모차라 내가 날쌔으니 망정이지 뭐 다른 이 같았으면 멍들 뻔했구나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장성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어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시조의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터비가 중간층이고 그리고 이제 파리가 평민으로 수탈당하는 자고 그리고 이제 백성골이 중앙 관리를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 장공에 떠는 솔개 눈 살피면 무슨 일인가? 썩은 쥐를 보고 빙빙 돌고 가지를 않는구나. 만일에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개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빙빙 돌고 있어요. 그래서 솔개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대상은 쥐죠. 그리고 봉황은 이 솔개보다 더 센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앙관리, 지방관리, 그리고 백성 이렇게 이제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그 구조와 가장 비슷한 시어들의 관계는 바로 1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을 같이 갈게요.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데 속조차 검을 쏘냐. 아마도 겉이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까마귀를 더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로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겉이 희고 그리고 속이 검다라는 것은 역시 백로를 보고 있는 그래서 까마귀와 그리고 백로와 너가 지금 대조적인 그런 성격의 시어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본 삼중구조의 시어의 관계라고는 볼 수가 없죠. 까마귀는 딱 보면 이제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섬기고 어떤 개국공신으로 힘쓰는 그런 신하를 두고서 변절했다 이제 할만한 그런 사람은 이제 까마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로는 이제 이전 고려 왕조를 이제 끝까지 받들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백로를 이제 우국 충정을 고려에 다하는 그런 신하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은근하게 이제 까마귀를 긍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지금 그린 시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면서 이제 그쪽에 협조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쓰는 자가 사람들은 나를 욕하지만 사실은 저 고려의 충신이라고 일컫는 저자가 더 나빴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말하는 그런 시조였어요. 어쨌든 까마귀와 백로가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의 그런 삼중구조의 시어들의 관계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비와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점을 거둔 꽃에 들어가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나비와 범나비는 이렇게 자연을 추구함에 있어서 같이 어떤 동반하고자 하는 자연 친화적인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꽃에 들어 자고 가자라는 것도 자연 친화적인 어떤 대상이죠. 그래서 나비와 범나비 꽃은 자연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시적 화자가 그렇죠. 자연의 대상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연적인 소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이 올까 하였더니 기다리는 대상이죠. 기다리는 대상, 소망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봉황은 아니오고 그렇죠. 까마귀 까치만 날아듭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대상이에요. 기다리지 않는 대상. 그래서 동자야 오장 날려라 봉황 오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뭔가 시키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두터비 그리고 파리 그리고 백송골의 관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대상, 기다리지 않았는데 온 대상. 그래서 뭐 이제 동자야 네가 얘를 좀 치우고 봉황이 오게끔 하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뭔가 시키는 대상으로 동자가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7번을 같이 갈게요. 우리가 기역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대등합성어, 그리고 종속합성어, 그리고 융합합성어가 있죠. 여러분은 다 한번 글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집을 나갔다. 이거 좀 헷갈리셨죠? 나다와 가다가 대등하게 묶인 것 같지만 나서 가는 거예요. 나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립국어원의 답변에 의한 견해로는 이 나가다를 종속합성어라고 봅니다. 종속합성어, 그래서 대등합성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지 않고요. 그리고 밤나무는 여러분, 그렇죠? 나무에는 여러 나무가 있죠. 그래서 밤이 나무를 꾸며주기 때문에 종속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대등합성어라고 했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손가락은 그죠? 가락이긴 가락인데 이 손이 가락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속합성어가 맞고요. 그렇게 미운 털 할 때 이제 뭐 털이 딱히 미울 게 있으니까 그래서 밉다 털 뭐 있는 것들을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털의 모양이 특별하게 잘생기고 예쁘고 미운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밉게 생긴 털을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뭐 눈의 가시처럼 뭔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원래 어근과 어근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가 도출되어서 나타난 융합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융합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데 니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박지원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지원은 뭐 그 시대의 어떤 혁신적인 사상 그리고 굉장히 개성적이고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많이 가졌던 학자이자 작가였죠. 보수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건데 그 조선 사회의 기존의 질서는 유교였습니다. 유교를 업고 실학을 주창한 자가 바로 박지원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유교 질서에 바라는 실용적인 정신, 실학을 추구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사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박지원 소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양반과 사회를 풍자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사실주의적인 현실의 모습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사실주의적 수법을 담고 있다도 좋아요. 하지만 기존의 질서를 따르진 않았기 때문에 보수성은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 우리 9번 가볼게요. 이렇게 현대시입니다. 그래서 이성복의 서해라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낯선 작품, 이렇게 생소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품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시적인 상황,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여기서 시적 화자가 어떤 걸 느끼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시를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사실 이 역설적인 상황이 이 작품의 굉장히 큰 특징인데 왜 역설적이냐면은 여기서 시적 화자는 당신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희구하고 있고 또 이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있을 만한 서해에는 당신이 있을까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 상황이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 다를까요? 당신이 계시는 그 바다, 서해 바다도 그 바다 같겠죠. 검은 개펄의 작은 개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의 몸을 뒤척이겠죠. 뭐 검다 작다 구멍 속을 들락거리다 해서 시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아는 여느 바다와 그리고 당신이 있을 그곳 바다가 같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서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당신이 몹시 그립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립지만 당신이 있을 만한 곳을 가지 않겠다. 혹은 당신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서해에도 당신이 없다면 난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질 것 같다라는 거죠. 서해에 당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살면은 살 수 있지만 그 어디에도 당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은 나는 살지 못할 것 같은 절망적인 마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둬야 할까 봅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그쵸? 당신을 향한 그리움으로 파도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죠. 당신을 몹시 그리워하지만 당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곳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인 태도입니다. 그럼 다음의 시를 이해한 내용이 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1년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그렇죠?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지. 특별한 공간이고 그리워하는 당신이 있는 곳이지만 가진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예요. 그렇죠? 그곳에서 당신이 어떻게 머물고 있을지 모르는 바다입니다. 하지만 여느 바다는 표현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시피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서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멀리서라는 표현은 어떤 거리감을 드러내주고 있다. 우리가 바다의 심상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곳 바다인들 검은 개펄의 작은 개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죠. 이렇게 여느 바다,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바다의 모습을 시각적인 심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멀리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그대에게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거리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좋아요. 그리고 4번. 3년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이거 맞아요. 그렇죠? 당신이 있을 곳, 뭐 서해, 그리고 내가 가보지 않은 곳, 바다를 말합니다.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제의 의지가 담겨 있다. 아니죠. 가보고 싶지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있는 거지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 우리 10번을 갈게요. 여러분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규중치루 쟁론기예요. 그래서 이 바느질 도구가 이제 7개의 어떤 규중의 어떤 여인을 도와주는 그런 7개의 그 바느질 도구가 서로가 막 자기 어떤 공치사를 하는, 내가 바느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있다라고 뭐 공치사 하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바느질 하는 그 여인네가 이렇게 잠자는 동안 사람을 뭐 비판하는, 우리들의 공을 잘 알아주지 않고 부려먹기만 한다라고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바느질들의 어떤 바느질 도구들의 어떤 대화체로 드러난 어떤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중치루 쟁론기라는 그런 수필인데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김만중의 서포만필이라는 그런 비평이 있습니다. 김만중이가 쓴 서포만필이라는 비평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점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를 나타낼 때 우리말로 쓰여지면서 우리의 정서를 담고 있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만중이가 굉장히 이제 으뜸으로 치는 작품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정철이에요. 그래서 정철이죠. 삼인국. 그리고 송민국 있잖아요. 이 두 작품을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쳤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니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 어염지 골목길에서 나무꾼이나 물기는 아낙네들이 에이야디야 하며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저속하다 하여도 그 진가를 따진다면 정령 학사대부들의 이른바 시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말과 글로 표현한 국문학의 가치를 옹호한 김만중의 서포만필이라는 비평문의 특징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분명히 삼인고 송민고가 관련해서도 나올 법합니다. 그랬을 때 그건 관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쵸? 이 규중치료 쟁론기를 좋은 작품이라고 이 서포 만필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쵸? 그 이유는 바로 뭐 구성, 그리고 뭐 표현법, 그리고 뭐 민중들의 호흡이 많은 가락,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사용했다라는 점에 이제 중점을 두었겠죠. 그래서 우리 말을 사용해서 생각을 드러낸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하군. 그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1번 같이 갈게요. 김무장에게 적절한 한자성어는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제 박대리가 일을 잘했는데 야 이체도 받지 않고 엉망이야 라고 모욕을 주었어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제대로 잘 진술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 봤다 너의 보고서는 훌륭했다 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뭔가 다른 오류가 있을 거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한자성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양두구육은 바로 무엇이냐면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를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를 때 우리가 양두구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각사루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소의 뿔을 교정하려다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점을 고치려다가 그 수단이나 정도가 지나쳐 도리어 이를 그르침을 이를 때 우리가 교각사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은 없죠. 우리가 앞에서의 상황과. 근데 와신상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누웠어요. 어디에? 섭해. 아주 그냥 불편한 곳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쓸개처럼 쓴 것을 맛보는 거예요. 즉 원수를 갚거나 하고자 마음먹은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없죠? 그리고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그쵸? 우리가 없을막, 없을무. 그쵸? 오를까. 그리고 이제 어찌내입니다. 고집이 세어 어찌할 수 없다. 융통성도 없고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김대리 보고서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무가내가 가장 어울립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어의 본질은 굉장히 앞부분에서 이제 배우는 부분이죠. 그래서 언어의 본질에는 뭐 자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창조성도 있고 기호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특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했습니다. 아름비가 땅으로 내려앉아 사뿐지를 밟아 뿌리로 들어갔어. 그리고 아름비를 초청해서 아름꽃을 피웠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아름비 그리고 사뿐 지르밥다 아름꽃과 같은 말들은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사전에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아름답다 해서 아름을 추측하고요. 그리고 비 그리고 꽃 뭐 그리고 지르밥다와 같은 그런 말들을 통해서 대충 의미가 뭔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의 단어 만드는 법을 따르고 있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단어의 의미를 추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의 본질 중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갈게요. 아이슬란드 북극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북극곰의 표류 사건은 아이슬란드에서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다. 웬만한 동물은 살지 못하는 황량한 아이슬란드에서 북극곰 출현은 비일상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기록이 잘 되어 있죠. 박제를 해놓은 것도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극곰 출현에 그저 관심을 나타내면서 이를 표현하고 있다. 2번이 맞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더 많이 찾아오게 하기 노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쵸 사람들이 동물들이 웬만하면 살지 못하는 황량한 곳에 북극곰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리고 박제가 전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비일상적인 사건을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슬란드 사람들을 알 수가 있죠. 북극곰의 출현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번까지 해결했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 회차에서 소화해야 하는 어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틀린 문제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됐지? 그리고 꼭 알았던 개념인데 조금 희미해져가는 개념 다시 한번 찾아서 정리하는 거 필수적인 공부 과정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같이 만나서 이어가도록 할게요.